자, 그런데 이 빛과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빛의 성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빛이 정말로 이게 파동이면은 그러면은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빛이 파동이라면. 자, 그게 뭐냐면 이게 파동에는 모든 파동은 그 파동을 매개하는 매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여기 바로 앉아 있으면 뭐 그냥 직접 듣게 될 텐데 그거는 제 성대에서 나오는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 가지고 그게 그 공기의 진동을 여러분이 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그래서 공기가 압축되고 이완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진행하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파동이 있으려면 이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소리에는 공기라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파도 같은 거,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물결 치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냥 물 분자들이 그냥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냥 물 분자들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도가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에는 그 파도라는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은 그냥 바닷물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파도타기 응원 있죠. 여러분 야구장에 가셔서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자, 파도타기 응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쭉 보고 기다렸다가 파도타기 응원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냥 한번 일어나서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은 그냥 앉았다가 잠깐 일어나서 손 들고 다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파도타기 응원에서 이 파도타기 응원의 매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파동에는 매질이 있습니다.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빛이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대체 빛이라는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이 뭐냐, 이런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해남 쪽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미황사에 들러서 미황사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있으면은 물리학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빛을 매개하는 물질이 뭘까? 지금은 뭐 이제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9세기의 과학자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도대체 빛을 매개하는 물질이 뭐냐? 빛이라는 파동을 매개하는 매질이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에테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빛을 매개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다. 그거를 그냥 에테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근데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실은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일단 그 옛날에 엠페도클레스라는 분이 사원수를 얘기했었죠. 그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흙, 물, 불, 공기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를 더해서 제5원소로서 이제 에테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천상계를 이루는 물질이다. 지상계는 이렇게 흙, 물, 불, 공기지만은 뭐 달이나 뭐 태양이나 이런 천체들이 있는 천상계는 에테르가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그 빛의 매질일 거다. 빛의 매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에테르라고 옛날에 제5원소라고 불렀던 그 에테르가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것이 전 우주 공간에 이렇게 균일하게 쫙 퍼져 있어서 빛이 이 에테르라는 물질을 타고 전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테르가 정지한 좌표계, 에테르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뭐 속도를 따지거나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에테르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그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좌표계. 우리가 어떤 운동을 기술할 때 뭔가 그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잡아야 되는데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그 전자기파가 광속으로 진행한다,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방정식 풀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좌표계가 어디냐면 이제 에테르가 정지한 좌표계. 그러니까 에테르 기준 좌표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전자기파가 광속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때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에테르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려고 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실험이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실험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입니다. 1887년에. 자, 지구가 이렇게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에테르 속을 떠다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죠, 지구가. 그러면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에테르 바람을 맞는 거예요. 마치 이제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맞바람을 맞듯이 지구가 움직이면은 에테르 바람을 이렇게 쭉 맞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에테르 바람이 있다는 거는 빛이 에테르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테르의 이 바람 때문에 그 빛의 운동이 이제 이 에테르를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요거를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이런 그 원형의 실험 기구에다가 이제 빛을 쏩니다. 빛을 이렇게 쏘는데 이 중간에 이런 그 빛을 가르는 장치가 있어요. 반은 반투명 거울이 있어가지고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켜요. 그래서 반은 통과되고 반은 이제 이 위쪽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북쪽과 동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다시 반사시켜요. 그러면은 다시 이 여기서 반사된 빛은 이 반투명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쭉 통과되거나 다시 반사돼서 이 아래쪽에 남쪽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남쪽에서 이 두 경로를 거쳐온 하나는 이렇게 수평으로 갔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이 있고 하나는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이 있죠. 이렇게 모인 빛을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본 건 뭐냐면 이 두 빛이 만드는 간섭 무늬를 본 거예요. 간섭 무늬를 봤는데 만약에 에테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빛이 이게 마치 이제 그 배가 흘러가는 강물을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빛이 에테르를 타고 가기 때문에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의 빛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대략적으로 봐서 빛이 수평 방향으로 더 빨리 움직이겠죠. 배가 강물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에테르 바람 때문에 여기서 관측되는 간섭 무늬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간섭 무늬 두께 뭐 한 0.4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뭐 사실 또 가늠하기 힘들 텐데 물론 지구의 운동 방향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실험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뭐 90도 돌려가면서 또 이제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섭 무늬 패턴이 이제 수평 수직이 바뀌니까 간섭 무늬 패턴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실험 세팅을 그대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은 6개월마다 지구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태양 주위를. 그러면은 뭔가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온갖 조합으로 다 해봤는데 온갖 조합으로 다 해봐도 에테르 증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섭 무늬를 못 본 겁니다. 전혀.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간섭 무늬들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방출 이론 뭐 이런 게 있고 광속이 광원의 속도와 연관돼서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수정하는 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테르를 타고 만약에 빛이 운동하면은 빛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면 맥스웰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그냥 전자기파가 광속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단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게 맥스웰 방정식이 적절히 뭐 바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에테르 끌림 가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굉장히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에테르 기준 틀이 뭐 질량을 가진 무드 물질 국소적으로 붙어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맥스웰 방정식을 바꾸지 않고도 뭔가 뭐 설명을 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수축 가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맥스웰 방정식 형태를 유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에테르 속을 움직이는 물체가 이제 광속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뭐 이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로렌츠라고 당대 가장 뭐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그때 과학자들이 왜 저런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에테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테르가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온갖 방법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을 바꾸자고, 적당하게 이제 그 관측자의 그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이 적절히 수정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맥스웰 방정식을 유지를 하는 쪽도 있었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테르, 마이클스 몰리 실험으로 에테르가 있으면 반드시 관측돼야 될 간섭 무늬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테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는 게 그냥 단지 실험 한두 번으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가설이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든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면서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면서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 에테르 검출 실험했던 마이클슨, 이 마이클슨은 그 공로로 190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슨은 뭐 미국에서 가장 당시에 존경받던 그런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게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인 사상 처음이었는데 이제 미국인 1호 노벨상을 찾아보니까 루즈벨트가 받았고 평화상으로요. 마이클슨은 이제 미국인 2호인데 그 과학상으로서는 처음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사실은 실패한 실험이에요. 실패한 실험. 그죠? 에테르를 검출하려고 했는데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에테르의 그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거를 다 안고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막 이상한 이론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단지 원래 실험 설계했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실패한 실험이라 하더라도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에테르 존재를 당장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론을 낳게 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곧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났어요. 19세기 말에. 이 해가 마침 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죽던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생일이 이제 화이트데이예요. 3월 14일. 그리고 그 뮌헨에서 김나지움을 다녔고, 여기서 이제 학교랑 안 맞아가지고 중퇴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괴롭혔다, 어쩌다, 그런 얘기 많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탈리아로 전기 사업 한다고 이제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때 혼자 김나지움에 남아있다가 얼마 지나서 곧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쥐리 공대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입학해서 유명한 대학이죠. 쥐리 공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는 좋았는데 다른 게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재수를 합니다. 재수, 스위스에서. 재수를 한 곳이 아르가우 주립학교였고, 거기서 그 학교 선생님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돼요. 1년간 하숙을 하면서 이제 재수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국적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알려진 바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무국적자로 살고, 그리고 그 1년 지나서 재수한 결과 이제 쥐리 공대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쥐리 공대는 이제 당시로 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대학 같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아버지가 전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그런 좀 실용적인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이제 빛에 대한 사고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1900년에 이제 취리 공대 졸업하고 뭐 첫 번째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1901년에 이제 스위스 국적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 이제 그 베른 특허청에 심사관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 졸업하고 나서 아인슈타인도 직장을 못 구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특허청에 취직을 하게 된 것도 그 대학 때 절친한 친구였던 이제 그로스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그로스만의 아버지가 여기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 자리를 봐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게 되고 1903년에 그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을 하는데 그 밀레바 마리치가 대학의 취리공대 그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캠퍼스 커플이고 밀레바 마리치가 아인슈타인보다 연상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밀레바 마리치는 세르비아 출신인데 말하자면 이제 세르비아가 낳은 정말 천재 소녀 출신이었어요. 뭐 최초로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많이 했던. 그 스위스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좀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여학생들을 대학에 받아주는 이제 그런 사례였는데 밀레바 마리치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 뭐 그 당시 얘기인데 현대 교육 방법이 성스러운 탐구 호기심을 실시키지 않았다는 게 거의 기적이다. 뭐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죠? 천하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1905년이 이제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해인데 이때 뭐 중요한 논문을 여러 개를 써요. 뭐 곧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907년 이제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1907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09년에 이제 취리 대학 조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미 나와서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유명한 논문도 많이 썼는데 근데 실제 이제 대학으로 간 게는 시간이 또 걸려요. 당장 뭐 이렇게 그걸로 유명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대학에서 모셔가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취리 대학에 있다가 뭐 프라 대학으로도 갔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1915년 11월 달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1915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이죠. 그래서 올해가 일반 상대성 이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던 것 중에 이제 태양이 빛을 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국의 그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그 탐사대를 이끌고 와서 실제로 그 빛이 휘는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거를 실제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해 11월 달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인류학 슈퍼스타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식 탐사가 뭐 말하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뭐 거의 그 최초의 실험적인 검증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1921년에 이제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노벨상을 받은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제 광전 효과라는 현상입니다. 금속에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그런 현상인데요. 뭐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노벨상 수상 이유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직접 찝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보면은 이론 물리학에 대한 어떤 기여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그 광전 효과의 법칙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준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일화에 따르면은 그 이때 그 1919년에 밀레바 마리치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하면서 서로 합의한 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으면은 그 상금을 다 그 밀레바 마리치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노벨상 받고 그 상금은 전부 다 밀레바 마리치한테 가게 됩니다. 그 32년에 이제 독일을 떠내 이때는 뭐 한참 세상이 험악할 때였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었고
33년에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고, 39년에 그 폴란드 출신의 그 과학자인 질라드와 함께 이제 루즈벨트의 그 유명한 편지를 쓰죠. 나치가 그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됐고, 물론 이후에는 이제 그 뭐 반전 운동, 뭐 반핵 운동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40년 미국 시민 획득하고 이제 사망한 게 55년 4월 18일이에요. 그래서 1905년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50년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 2005년이 이제 아인슈타인 사망 50주년이면서 특수상대성 이론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때가 세계 물리의 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생애는 이러했는데, 그 중에 특히 1905년을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이 해 중요한 논문, 아인슈타인 쓴 게 뭐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광전효과에 관한 논문이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에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걸 그 고전 역학적인 방법으로는 그 디테일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그 몇 년 전에 막스 플랑크가 제안했던 광량자 가설, 그거를 도입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으면 이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브라운 운동이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은, 이 꽃가루의 움직임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의 끊임없는 충돌 때문에 그런 운동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덕분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제야 비로소 분자라는 게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분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이하 이제 원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돌톤의 원자론이 나온 게 뭐 사실 1800년대 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뭐 기원전 400몇 년 이때 데모크리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원자론 얘기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이때 이후에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돌톤의 원자설이 상당히 뭐 유용하긴 했지만, 그거를 정말로 실제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논문과 그 이후에 실험적 검증 덕분에 정말로 원자 분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이면 이게 26살 때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남들은 평생에 하나 쓸까 말까 논문들 안에 뭐 3개 쓰고, 뭐 이거 말고도 뭐 논문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제목이 이게 이제 독일어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이거예요. Moving Body, 움직이는 물체의 그 전기 동력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그 논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6살 때 무엇을 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사실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뭐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세계 천재이기 때문에 1905년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